3번 지급준 비율이 10%이고 현금이 50조가 있다면 단순한 통화승수 모형에 따른 이 경제 내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자, 기본적인 통화승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고요. 통화량의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는 현금과 지불준비금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M과 MB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CR, 이것은 현금 보유 비율인데 첫 번째 식에서는 현금 예금 비율, 그래서 D분의 C로 정의가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현금 통화량 비율, 그래서 M분의 C로 정의가 됩니다. CR에 대한 정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RR은 지불 준비율로서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 준비금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은 이 M과 MB의 이 C와 R을 이 CR과 RR의 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두 식을 나눠준 다음에 MB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통화 공급량이 본원 통화의 몇 배로 되는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바로 이 부분이 통화승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과는 이 M분의 C로 정의한 CR의 정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전개를 하면 통화승수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단순한 통화승수 모형을 가지고 통화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통화승수 모형은 현금 누출이 없고, 즉 현금 보유 비율이 0이고 초과 지불 준비율이 없는, 지금 이 지불 준비율에는 법정 지불 준비율과 초과 지불 준비율이 합친 비율인데 이 중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지급 준비율인 법정 지급 준비율만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통화승수를 우리는 신용승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용승수는 통화승수에서 CR이 없고요. 이쪽에서도 CR이 없어지면 결국 이 식은 RR분의 1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신용승수는 RR분의 1, 즉 지불 준비율분의 1이 되고 우리는 이 경제의 통화량이 신용승수 곱하기 본원통화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신용승수는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했으니까 0.1분의 1이고 이 본원통화는 원래 정의가 현금 더하기 지불준비금이죠. 그런데 이 문제 표현에서 현금이 50조가 있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본원적 예금 혹은 본원통화가 50조가 있다면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는 50조가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50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루트 Y로 주어졌다고 하자. 이때 Y는 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이다. 현재 소비자는 100의 가치를 갖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하락하면 가치는 0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100을 유지하겠죠. 현재 소비자는 가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 4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낼 때 옳은 것은, 그래서 가치 손실의 전액, 반액, 5분의 1을 보상해 주면서 보험료는 각각 50부터 10까지 내는 보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대 효용을 구해서 A, B, C, D를 기대 효용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효용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경우가 2가지가 나오는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와 하락하지 않은 경우 2가지죠. 하락하는 경우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하락하지 않는 경우의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할 경우에는 가치가 0으로 되고 하락하지 않으면 원래의 가치인 100을 유지하겠습니다. 효용은 y를 효용함수에 대입한 루트 y가 되는데 이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가치에다
보험금을 더하고 보험료를 뺀 것을 효용함수에다가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용은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와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의 효용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각 경우별로 기대 효용을 구하면 확률은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모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루트는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에 효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 효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노란색은 원래 이 각 경우가 일어났을 때의 가치, 즉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0이고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면 100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 앞에 노란색 숫자는 다 0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효용에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인데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만 파란색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A와 B는 가치 손실의 전액을 보상해 주니까 보험금은 100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런데 C, D는 각각 반액과 5분의 1을 보상받으니까 50과 100의 5분의 1인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으니까 보험금을 탈 일은 없겠죠. 그래서 파란색의 숫자는 없고요. 그리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자산가치가 하락하던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던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A는 50, B는 75, C는 25, D는 10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오른쪽 같이 되는데, 이것끼리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루트가 있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A와 B처럼 확실하게 A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C, D처럼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수 끼리의 대소관계를 구할 때 그 양수 각각을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값들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2분의 1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제곱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50, 50이니까 100이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AB니까 역시 1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0이 되고요. 그리고 2AB는 역시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이 되고요. 더하기 2AB는 5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역시 100이고 2 곱하기 AB는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 일단 B가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 C, D를 비교하면 앞에 100은 다 같은데 뒤에가 다르죠. 그런데 루트 3이 있죠. 루트 3은 1.7 정도니까 그럼 50을 곱하면 한 8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 D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 D, B의 순서가 되고 보기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 효용을 직접 구해서 우리가 숫자를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순서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기하학적으로 알아보는 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볼록 결합과 강오목 함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서 임의의 두 점 x1과 x2를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에 어떤 한 점의 좌표를 x3라고 하면은 이 x3는 kx1 더하기 1-k 곱하기 x2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3라는 점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k라는 값을 이용해서
kx1 더하기 1-kx2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x3가 x1과 x2의 볼록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x1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x2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x3의 좌표는 x1에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k가 작아지면 x2에 가깝게 x3가 위치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x1에서 x2 사이에 x3라는 점이 있을 때 x1과 x3의 거리를 a라고 부르고, x3와 x2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할 때 a 대 b의 비율은 1-k 대 k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볼록 결합을 알아봤으니까 강 오목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강 오목 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x3의 좌표는 볼록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볼록 결합으로 표시한 x3의 좌표에 대한 함수값이 이 수직의 핑크색 선과 yfx라는 이 그래프가 만나는 이 높이가 되겠고요. 그 좌표는 결국 함수에다가 x1과 x2의 볼록 결합으로 나타낸 x3의 좌표를 대입한 값이 되겠습니다. 강 오목 함수의 정의에서 우변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fx1과 fx2의 볼록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오른쪽은 x1과 x2 점의 볼록 결합을 함수에 대입을 해서 도출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좌변은 x1의 함수값 fx1과 x2의 함수값 fx2를 볼록 결합을 해서 나타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fx1과 fx2를 잇는 이 빨간색 선이 x3에서 그은 수직선과 만나는 이 점의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닮은비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fx1 높이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큰 삼각형 하나와 작은 삼각형 하나, 이것을 왼쪽에 이렇게 가져와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와 큰 삼각형의 높이가 평행이니까 닮은비에 의해서 작은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는 큰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의 b와 같죠. 그래서 a 대 b가 1-k 대 k였으니까 a 대 a 플러스 b는 1-k 대 1이죠. 그래서 a에 1-k를 넣고 a 더하기 b에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c는 1-k의 d가 됩니다. 지금 이 d는 이 그래프에서 fx2와 fx1의 길이가 되죠. 그런데 이 전체 길이 중에 1-k의 비율이 이 빨간색 볼록 결합의 높이와 fx1의 길이가 되죠. 이 나머지가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커질수록 이 점은 fx1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고, k가 작아질수록 이 점은 fx2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함수값으로 볼록 결합을 만든 것과 x좌표로 볼록 결합을 만든 것의 함수값, 이 두 개 중에 x좌표의 볼록 결합으로 만든 함수값이 더 클 때 우리는 이 함수를 강오목 함수라고 합니다. x축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 이 그래프가 오목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효용함수와 이 a부터 d까지의 보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 x3이 x1과 x2의 볼록 결합의 형태라고 하고, 그러면 이 x3이 결국 x1과 x2라는 두 가지 경우에 기대치로 만들어진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의 함수값인 fx1과 fx2의 이 좌표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현이 나오는데, 이 현과 자산의 기대치에서 수직으로 그은 이 선상에서 만나는 이 점의 높이가 바로 기대 효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각 경우에 대해서
기대 효용을 구해서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기대 효용을 구하려면 먼저 각각의 경우에 자산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의 함수값을 연결을 해서 현을 만들고 그리고 자산의 기대값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의 높이가 바로 기대 효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식 기대 효용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이 오른쪽은 자산의 기대치인데 이 각각의 경우 기대 효용에 들어가는 이 값의 기대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B를 제외하고 A, C, D는 50으로 동일하죠. 그러면 A부터 이 밑에 그래프에서 기대 효용을 찾아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와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자산의 가치가 50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 50에서의 Y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이 없고 그냥 점이 되죠. 그러면 이 점과 자산의 기대치인 50에서 수직으로 그은 이 수직선이 만나는 점은 결국 이 50에서의 함수값이 되죠. 그래서 이 높이가 바로 A의 기대 효용이 됩니다. 그 다음 B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B 같은 경우에도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자산의 가치가 25로 동일하죠. 그래서 얘도 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25의 함수값인 이 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기대치가 25니까 25점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이 점과 만나는 바로 이 높이가 이 B의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를 보면 C는 25와 75죠. 그래서 25와 75의 함수값을 서로 연결한 현을 만들고 그리고 자산의 기대치가 50이니까 50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이 현과 수직선이 만나는 이 점의 높이가 바로 C의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입니다. D는 10과 90이죠. 10과 90이고 자산의 기대치는 50이니까 일단 10과 90의 함수값을 연결하고 그리고 50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점의 높이, 이것이 바로 D의 기대 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A, C, D, B의 순서로 기대 효용이 값을 가지니까 답은 아까 우리가 수식으로 구했듯이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